고 이해람 중사입니다. 이해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인데요. 지난해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고 이해람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13일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이 가슴 아픈 이 사건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억에서 좀 희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특검 결과가 나오면서 맞다 이랬었지 이런 또 정말 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군대 내부에서 있었지 이걸 다시 한번 환기하게끔 됐었는데요. 이 사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3월에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공군 20 전투비행단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는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조치만 제대로 됐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로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도 코로나 국면이 상당히 심했는데 상사가 우리 회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피해 이해람 중사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근무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강권해가지고 갔던 술자리, 회식 자리는 같은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냥 상사의 지인의 개업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또 그때 좀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돼 있던 상황인데 그렇게 회식을 강요한 거,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회식을 마치고 이제 오는 그 차 안에서 바로 직속 상관의 강제추행이 상당히 좀 수위가 높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를 했는데 일단 가해 당사자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뭐 죽을까? 막 이런 겁박성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고 본인의 아버지한테까지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해람 중사에게 문자를 또 보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게 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특검이 발족이 돼서 100일간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팀 100일간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대장을 포함해 이중사의 직속 상관 2명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 결과를 보면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이 사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쉬쉬하고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데 급급했다는 게 추가로 드러나요. 가해자 분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막 직속 상관들이 퍼뜨립니다. 이거는 피해자로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대대장이 있습니다. 이 김중령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까지 1심에서 받았는데 1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됐던 것 이외에 추가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어떤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됐느냐? 상부에 허위 사실로 보고를 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어떤 피해 사실이 접수가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알려서 뭔가 매듭을 지으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사실을 허위 사실을 보고해가지고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상당한 난관을 봉착하게 했다라는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가 됐고요. 이거 자기가 또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직무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직무 유기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거짓 보고를 했냐 상부에. 이 가해자 장모 중사랑 피해 이해람 중사는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랐으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바로 계속 업무 때문에 봐야 되는 상황이면 피해자한테 엄청난 고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당시에도 이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생전에 아니 장중사님 내일 저 어떻게 보시려고 이럽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상부에는 지금 가해자 피해자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조사를 미뤄달라라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한 이후에 장중사를 파견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연기하겠다는 게 지금 군 경찰의 의견이니까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이 군 경찰이 당시에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크로스로 체크를 해봤더니 완전 거짓을 아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 일반 사회였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군대에서는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또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인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까지 다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군 검찰, 군 판사 다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이걸 아름아름 뭉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서 그 범법 행위가 또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너무 씁쓸한 현실인 예. 것 같아요. 이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해자 장중사가 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실 구속 수사가 원칙은 아니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단발성 강제추행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안에서 했고요. 그 뒤로는 그것을 없는 사실인 것처럼 무마하려고 했고 이 가해자가 계속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2차 가해, N차 가해가 있다면 이거는 사실 분리를 넘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접촉하면서 가해자에게는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너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니라고 엄청 압박을 넣었으면서 또 다른 군 동료들에게는 나 사회 나가서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라고 되게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태도를 이게 법의 잣대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이 사태를 좀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 각각의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큰 그림이 이번에 드러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이중사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이 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기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차이점 때문일까요? 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위직에 있고 이 상황을 보고받고 어쨌든 사태를 정확하게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걸 다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한 거 아니냐가 사실 수사의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는 이거를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특검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건으로 추가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건돼서 수사 중인 사안이 있었고 또 국방부 고등법원에서 양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별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영장에.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세게 막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 검찰에 항변을 하고 굉장히 세게 막 그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본인이 이게 아무래도 군 수사기관이라고 하고 군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서는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면접을 보는 것을 같이 이제 만나자고 하는 이 면회를 강제하기도 했고 이런 게 다 부적절한 범법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여기는 공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곳은 이제 육군 출신들의 군 검찰들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위계 내지는 어떤 서열에 따른 계급에 따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뭔가 큰 법적 쟁점으로 다투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제일 큰다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개입된 불법적인 그 녹취록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이 시민단체에 가짜 녹취록을 보낸 이 변호사 구속 기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됐다는 건 말 그대로 상당히 범행의 정도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일반 기소도 아니고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는 건데 이 사건이 캐고 봤더니 정말 복마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 인권센터에서 이 전익수 소령이 잘못했다, 이 실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 근거를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이 녹취였어요. 이 녹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람 중사 사건을 막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 같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익수 실장이 이거 조작됐다, 위조됐다 계속 주장은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녹취가 잘 조작되진 않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을 녹음한 거고 그걸 이제 글자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조작이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군 인권센터에 제보를 했던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가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한 녹취를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치 이 전익수 실장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뭉개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취로까지 풀어요. 그 다음에 군 인권센터에 제보를 합니다. 그럼 군 인권센터는 이 제보를 받은 거를 어떻게 또 크로스 체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도 공개됐고 엄청 또 언론에 집중화가 막 제기가 일어났죠.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데 이렇게 임무를 방기할 수 있냐? 이거는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말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왜 조작을 했을까? 이게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이 변호사는 뭔가 자기가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과거에 이 군법무관 출신인데요. 이 변호사가 본인이 전익수 실장이 있을 때 징계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다는 게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행의 동기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동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 가짜 녹취록 만들었는지, 왜 공개가 됐는지 이 부분 사실 의문 가지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런 일을 그것도 수사기관에 낸다는 건 네. 보통 대범한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한 뭐 유명한 변호사,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가짜로 만든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다가 그게 또 엄청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상식선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언론사나 아니면 제3의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공개되는 선에서 그냥 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사자로서는 좀 안이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는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판을 하겠어요. 이제 군 인권센터에 대해서 군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좋다라고 박수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군대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하는 게 또 이 군의 특수성을 좀 간과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가짜 제보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군 인권센터 이거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해서도 사실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제보를 하면서 대여섯 차례 이 군 인권센터 담당자들과 뭔가 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최소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그랬을 때 거짓으로 가공으로 또 다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일단 시민단체 측에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고요.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한 좀 안가품성의 성격이 좀 농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국방부 수사 당시에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가 됐었죠. 이 공군 정보 정훈실에 대한 수사 특검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이 공보 정훈실에 대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게 공보 정훈실이라고 하면 각급 부처의 대변인실 같은 거예요. 이게 MBC에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후진적인 대처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이런 공보 정훈실에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극복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없을 때 제일 손쉽게 채택하는 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좀 허위 사실을 좀 유포를 합니다. 아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이거 추행이랑 인과관계 없다. 추행 때문 아니다. 이 남편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해람 중사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게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고 거의 그 직후에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3당 내역 일지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어야 마땅한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군에서는 아 사실은 남편 때문이래. 남편도 같이 근무하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판을 훼손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 문제를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되는 주체에서 했다라는 거에서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게 또 왜 거짓으로 드러났냐? 그 당시에 또 이해람 중사가 남편이랑 주고받았던 메시지, 뭐 통화 내용 같은 걸 다 되짚어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남편과 사이는 굉장히 돈독하고 좋았고 많이 의지하는 사이였던 게 또 네.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헤아리지 않고 뭔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유족들은 이번 특검 수사 결과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부족하다는 거죠. 예, 더 윗선으로 가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 추가 기소도 이뤄지고 구속도 이루어져서 뭔가 한을 풀어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뭔가 군에만 맡겼을 때 제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수사 결과에서 그래도 특검이 키를 쥐고 들여다보면서 특검이 또 한 차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기한을 연장해서 수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끝까지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유족분들도 본인들한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더 위로 그리고 더 실체에 접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이 이번 추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검팀에 대한 이 수사, 이 총체적인 평가, 좀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해람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 같은 부대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맞습니다. 군인이 있었고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숙소에 다른 아주 후배 이 군인이 들어가는데 이런 여러 맥락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줘서 굉장히 두렵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나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가게 됐던 게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군대는 물론 이런 민간단체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문화가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주체이기도 하고 위기서열이 뚜렷해야 군대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논리가 분명히 가동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라는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무마하는 게 군대를 지키는 논리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군 안에서 군판사, 군검찰, 군경찰 다 같은 군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주고 봐주고 하는 관행, 이런 관행으로 치부하기는 이게 너무 좀 고질적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성범죄는 최소한 민간 영역에서 수사하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가 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문제가 군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진행 중이라는 점은 정말 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 특검의 수사 결과 국방부 수사 결과랑 큰 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예. 지적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익수 실장이 가장 좀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기도 했고 이거 직무 유기 등등으로 뭔가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뭐 별도의 다른 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본건과 관련해서는 또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느슨했던 퍼즐이 좀 더 촘촘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해람 중사를 또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차 뒤편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거든요. 운행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운전병이 있었어요. 네. 그 운전병이 이 USB에 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또 건네주기도 그렇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정작 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특검에서 다시 추궁이 들어가니까 내가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계속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두려웠겠죠. 두려움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좀 더 이 맞출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이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 전익수 녹취록 앞서 네. 언급했던 그 녹취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의 징계 절차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징계를 안 밟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녹취를 낼 때 너무 길면 주요 부위를 이렇게 중략 그쵸, 표시를 해서 그쵸. 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맥락이 훼손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중략했으면 중략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럼요. 내는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 음성 변환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기계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뜬 녹음인 것처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징계 절차에는 회부가 됐고 형사 절차는 또 별도로 이 변호사협회에서의 징계는 또 다른 페널티가 있잖아요. 뭐 개업을 어느 정도 못한달지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다른 부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돌입했다,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결과 좀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대 내에서는 오히려 좀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한테 비난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알렸다는 이유에서 공격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비밀 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좀 공분을 사는 건 물론 동료들, 뭐 직장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 그러는 것을 넘어서서요. 군 검사가 굉장히 허위 사실을 또 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소가 됐던 건도 있는데요. 이 이해람 중사가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부대 갔을 때 본인이 진짜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추행을 당해서 부대를 옮기게 됐다라는 거. 부대를 옮겼을 때는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내가 정확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겼던 것인데 그렇게 군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많이 평판이 좋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람 중사 그 상황 속에서 일하기 계속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강제추행을 당해서 피해자다. 이거를 공론화하고 문제제기했다. 신고했다. 그 사실만 알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마타도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쟤 원래 좀 이상했어. 쟤 원래 예민해. 같이 일하기 좀 어렵고 좀 동료로서의 의식 같은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폄훼성 발언이 계속 있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죠. 아마 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2차 가해가 가해지고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피해자를 낙담하게 하는 요소였을 테지만 본인이 그래도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동료들, 상관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취급을 당했던 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또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되는 이 군 성폭력 문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위코 외양간 곡치기 식의 이런 방안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안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방안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법도 개정이 되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군대 안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뭔가를 제대로 표면 위로 올리지 않을 동인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일반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군대라고 해서 군사 기밀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군대 내부에 아주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좀 더 일반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대에서 이 부분도 물론 어떤 매뉴얼 등을 보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매뉴얼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현장에서 발동이 되지 않았던 건데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정말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리고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 여성 어떤 변호인 내지는 상담사를 좀 의무적으로 장기간 계속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군대 안에서도 좀 잘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극심하다면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젠 더 이상 탁상공론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